동행을 시작합니다. 방금 마지막에 나온 질문이 취소 판결 파트에서 하려고 했는데 질문이 미리 나와버려서 한번 해볼게요. 자, 취소 재결하고 이거는 이제 사실 취소 판결 파트에서 해요. 양대 효를 구분하는 걸로 효력이 얘는 취소 재결은 취소 변경 재결은 형성 재결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형성력. 취소 판결도 얘는 형성 판결이야. 취소하면 끝나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얘도 형성력이 있어요. 그리고 인용이 될 때만 기속력도 발생해. 둘 다 기속력이 발생해요. 차이가 벌어지는 부분은 마지막인데 법원의 판결에만 인정되는 것이 기판력이야. 지금은 안 적어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소송 파트 제일 마지막 파트에서 배워요. 미리 나와서 그냥 하는 거야. 그런데 재결은 그 법적 성질이 뭐라고 했죠? 법적 성질이 분류체계에 의한. 그렇죠. 재결은 확인행위로서 준법률행위죠. 행정행위라고 했잖아요. 그럼 행정행위는 얘는 다 있는 거야. 첫 번째 공정력. 하자가 있어도 권한이 있는 기간에서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통용되는 효력이 있어요. 근데 주의할 거. 이때 재결의 공정력을 깨트릴 수 있는 권한 있는 기간은 누구예요? 수소법밖에 안 나와. 왜요? 얘도 나중에 보면 불가증력도 발생해. 재결서 정본 송달시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재결도 못 다퉈요. 재결 취소 소송이라는 게 있거든. 나중에 배우겠지만. 그리고 얘는 불가변력도 있어. 불가변력도 있기 때문에 누가 변경을 못 한다는 말이에요, 여기는? 더 정확히. 행심이죠. 행심이나 합의제 행정청은 맞는데 행심이가 자신이 발령한 재결을 스스로도 못 바꿔. 불가변력 때문에. 그리고 재결서 정본 송달시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재결도 못 다퉈. 재결 취소라는 게 있거든. 그리고 하자가 있더라도 일단 법원에 의해서 이 재결 취소가 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통용되는 효력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아까 질문은 뭐냐면 기각재결이면 어떻게 됩니까? 기각재결의 의미는 뭐다? 또는 기각판결의 의미는 뭐다? 얘는 원고의 주장이 없다. 원처분은 적법하다. 원처분 적법으로 원처분을 확정해 주어버리는 거야. 이 판결이 나오면 적법 유효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하자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공정력 이런 거 따질 필요가 없어져.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기각재결이 나오면 기각재결은 형성재결이 아니에요. 그냥 원처분 자체로 확정하니까 새로운 어떤 법률관계를 형성하지 않잖아. 그래서 기각재결이면 형성력도 없고 인용재결에 한해서 인정되는 게 기속력이기 때문에 얘도 인정되지 않고 얘네만 있다고 보면 되는데 사실은 얘도 날아가는 거죠. 왜냐면 공정력이라는 게 취소인 하자가 있을 때 유효하게 통용시켜주는 효력인데 아예 적법 유효로 끝나버린 거잖아. 왜냐면 특히 기각재결이면 위법 부당도 없다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얘는 공정력도 논의할 필요가 없어, 사실. 그렇지만 어쨌든 공정력은 그냥 있다고 우리가 봐도 되겠어요. 있다고 봐. 공정력은. 여기서 지우지 마세요. 판단 자체는 그렇다는 거지만 결국 얘는 법원의 판단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기각재결 받아도 법원으로 넘어가서 법원에 의해서 공정력 제거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일단 공정력, 불가변력, 불가변력 이건 인정된다. 뭐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어. 나 이거 눌렀어, 안 눌렀어? 눌렀어. 트라우마가 생겨. 저번에 한번 안 눌러가지고. 자, 이것도 오늘 배워야 되는데 질문이 나오면 의무행 심판, 의무행 소송에서 가처분은 뭐냐? 이게요. 가처분은 임시처분이잖아요. 여기 두 군데에서 나왔네. 어려운 개념이 아니야. 여기 보세요. 예를 들면 피자집 영어가 신청을 했어요. 거부가 나왔어. 이런 경우에 이 사람은 인용처분이 나와야 영업자의 법적 지위가 생기겠죠. 그래서 거부처분에 대해서 취소를 제기합니다. 이때 가처분의 의미는 뭐냐면 가처분, 잠정적 가죠, 임시 가죠, 임시적으로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임시적으로. 그럼 만약에 가처분이라는 게 만약에 인정이 되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은 허가자로서의 법적 지위가 생기니까 영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무행 심판이나 의무행 소송은 반드시 가처분이 있을 때만 실효적인 권리구제 수단이 돼요. 이게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인데 왜 그런지 볼게요. 자, 보세요.
거부나 또는 부작위, 즉 신청에 따른 인용처분이 나오지 않았을 때 하는 게 의무, 이행, 심판 또는 소송에서는 의무, 이행, 소송입니다. 근데 이게 입법화되지 않았죠. 왜? 권력분립 때문에. 왜? 이행 판결이 나오는데 이행 판결이란 집행부에게 사법부가 처분을 하라 명령하는 거거든.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한다고 본 거예요. 특히 처분할지 말지는 공익적 판단이 중요한 판단 기준인데 그거를 법원이 대신한다는 것 자체가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고 보는 거죠. 공익 판단은 사법부는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의무인 심판은 항상 가처분이 동전의 양면처럼 따라다는 이 가처분이 없으면 실효적인 권리구제 수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임시처분 있잖아요. 31조. 이게 사실은 없었어. 의무인 심판에 있었는데 임시처분 규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2017년 개정에서 들어와. 왜냐면 학자들이 비판했거든. 야, 의무인 심판은 빛과 그림자처럼 가처분이 따라다녀야 되는데 왜 없냐? 그래서 입법화가 된 거예요. 개정되면서. 의무인 소송이 입법화되고 가처분과 같이 따라다닙니다. 왜냐하면 가처분이 없으면 이 소송은 실효성이 없어. 왜 없는지 보세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피자집 영어가 신청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해봤어야지. 만약 피자집 영어가 하면은 토핑을 아무리 잘해도 사람들은 브랜드를 선호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 사람들은 이제 프랜차이즈 계약부터 체결해야 돼. 그럼 매장 자리 알아봐야겠죠. 임대 계약도 체결해야 될 거야. 여러 가지 그런 신고를 다 해놓고 나서 신청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그래서 사전 결정을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뭐냐면 준비를 다 하고 신청했는데 거부가 나와버리면 이 사람이 그동안 투자한 게 다 날아가 버릴 수 있잖아. 그래서 보통 사전 결정을 신청하거나 아니면 담당 공무원한테 문의해서 공적 견해 표명을 받는 거야. 그래야 신뢰를 가지고 본인이 준비하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은 문의를 해봐야 돼. 문의를 해봐야 돼. 그리고 이런 건 누구한테 맡기기도 하는 거죠. 대리인이 들어가서. 근데 여기 보세요. 만약에 이 사람이 피자집 영업을 신청하기 전까지 준비를 했다고 한번 봅시다. 그러면 자영업자들은 자기 자본만으로 사업하는 사람은 없다고 봐야 돼요. 대부분 다 대출을 끼고 있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보통 목적 곳에 임대 같은 거 하잖아요? 우리 여기 지금 일성 투르의 오피스텔만 해도 한 달에 월세가 75만 원이잖아. 75만 원이에요? 더 오른 데도 있나 모르겠네. 저 센트럴파크 거기는 더 비싸겠지? 상가는 훨씬 더 비쌉니다. 상가는 어디가 제일 비싸요? 1층이 제일 비싼 거예요. 2층으로 올라오면 벌써 떨어져. 1층에서도 제일 비싼 데가 어디예요? 모서리. 그래서 그 건물의 사각이 있죠? 거기가 원래 제일 비싼 데야. 제일 비싼 자리는 뭐가 들어요? 대부분? 핸드폰 매장이 들어요. 선생님 사촌 동생도 대전에서 사업하는 애가 있는데 건물에 한 몇 개 있거든. 상가 건물도 몇 개 갖고 있는데 걔한테 들었어. 사업하는데 지가 쭉 다니면서 지 매장 쭉 짚어주면서 보니까 형 여기 상가는 1층 그것도 모서리. 그래서 이렇게 길 꺾어주고 이런데 그래야 접근성이 제일 용이해서 사람이 많이 몰린대. 제일 비싸고 제일 비싼 자리에 보통 핸드폰 매장이 들어오는데 개발료는. 어쨌든 그러면 그런 데는요 월세가 장난 아니야. 상가의 임대차는 특이한 게 뭐냐면은 전세가 안 비싸. 대신 월세가 비싸. 우리가 주거할 때는 전세가 비싸잖아. 뭐 몇 억씩 하잖아요. 그런데 보통 상가 임대차 같은 경우는 월세는 그렇게 전세 그 보증금 자체는 비싸지 않은 것 같아. 근데 월세가 되게 세. 월세가 세. 그래서 그 월세로 이제 임대수익을 얻는 거죠. 대신 이제 자기가 상권을 읽어놓으면 나중에 전대차 할 때 권리금을 받는 거지. 이제. 근데 어쨌든 내가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상가 임대차 계약 같은 경우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보통 3년이야. 여러분 주임법 주택 임대차는 몇 년 했어요? 몇 년 했는지 몰라? 어느 놈을 할 때 2년으로 돼 있어요. 2년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2년이야. 2년. 근데 임차인은 자신의 사유가 생기면 한 3개월 전인가에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주인은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주인이 이거 새로 져야 되니까 다 나가세요. 계약 안 끝났는데요? 미안해 학생. 근데 우리 이거 지금 건물 올리려고 하니까 미안한데 다음 달까지 나가줘. 알았습니다. 왜 알았습니다. 라고 있죠. 계약기가 안 끝났으니까 만약에 불가피한 사유로 저를 쫓아내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 이사비용 다 주세요. 이게 법이야. 원래 다 줘야 돼요. 왜냐면 임대인의 기책 사유로 계약기간 준수를 못했잖아. 그럼 이 사람은 실무불이행이거든. 그럼 이사비용부터 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끼친 손해 같은 거 다 갚아줘야 돼. 원래. 마찬가지로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만약에 피자집 영업을 하려면 보통 이 사람은 자기 자본도 있겠지만 보통 대출 끼고 시작할 거란 말이야. 원래 대출 깨야 되거든, 대부분. 왜냐면 소상공인 이런 사람들한테 굉장히 저리로 이자가 나와. 저리로 대출이 된다고. 그러니까 자기 돈 가지고 한번 봐보야.
보통 일반인들이 빌리는 것보다 훨씬 싸게 나온단 말이지. 특히 수출 기업 뭐 이런 데는 되게 많이 나와. 수출 장려 때문에. 소상공인에 대한 그런 정책 자금 지원 같은 게 있어. 그게 이제 여러분 손에서 굴러다니는 거지. 그거 이제 받아내려고 막 컨설팅 하는 거. 그럼 이 사람 만약에 대출도 받았어. 상하이 이템자 계약을 체결했어. 그러고 나서 이제 될 거라고 해서 신청했는데 거부소문이 나서 잘 보세요. 소송이 되겠어. 근데 소송이 물론 피고 행정청이 1심에서 패소해가지고 항소 제기를 포기해서 그럼 보통 1년 내 6개월이면 어느 정도 결론이 나올 수 있지만 그냥 우리가 FM들에서 대법원까지 간다고 하면 2년이야. 그럼 이 사람이 2년 동안 버틸 수 있겠어요? 이 사람 망하는 거야. 소송에서는 이겼지만 사실은 이 사람은요 거리로 내앉아. 왜? 은행 대출을 어떻게 갚을 것이며 자기가 영업을 안 하고 있으면 자기는 돈을 갚을 일이 거기다 또 처자식 먹이 살려야 되잖아. 이 사람은 대략 난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부나 부작위 소송에서는 일단 이 사람의 생활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법원에서 가처분을 인용해주면 이 사람은 신청했다는 허가처분이 나온 게 되어버려. 그러면 영업하면서 다툴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승소했다. 승소했으면 땡큐. 그냥 계속하면 되는 거고. 패소했다. 그럼 그때부터 영업 안 하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거부나 부작위에 대해서 의무행 소송 또는 의무행 심판을 제기할 때는 이 가처분 신청이 필수인 거예요. 가처분 신청이 없으면 이 사람은 버틸 수가 없어요. 소송에서. 예방적 금지도 마찬가지야. 예습했어요? 예방적 금지 소송? 자, 예방적 금지는 침입적 처분이 임박했을 때 하는 거거든요. 그럼 포크레인이 지금 철가로 내려왔어. 철거명령에 대해서 예방적 금지 소송을 제기했어. 그런데요, 이 판결 결론 나오려면 6개월인데 그럼 철거 다 끝나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얘는 필수적으로 얘도 가처분이 필요한데 이때의 가처분은 뭐냐? 일단 멈춰봐. 이게 현상 유지의 가처분이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현상 유지 가처분을 딱 신청하면 법원에서 곧바로 인용해줘 버려. 그럼 전화로 딱 받아가지고 당신 나왔답니다. 멈추세요. 그럼 거기서 딱 멈추는 거예요. 포크레인 이렇게 들었다가 띵 무슨 영화처럼. 그럼 아까처럼 예방적 금지가 아니라 의무행 소송이면 어떤 가처분?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그래서 가처분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음영한 것 소송에서는 가처분이 반드시 필요한데 뭘 위해서? 본안 판결에 정확하게는 사실 인용 판결이야. 본안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말은 본안 판결에서 이겨도요 거래에 낫는단 말이야. 못 버텨. 장사를 하면서 갚아야 될 거 아니야 본인도. 그게 바로 본안 판결의 실효성 확보 수단을 위해서 가처분이 인정되는 거예요. 법원에서 근데 이 가처분이요 행정심판에서는 행정심판위원회 자체가 처분을 발령할 수 있는 행정청의 지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처분을 해도 문제가 없어. 그래서 입법화가 된 거죠. 그런데 소송에서는 법원이 처분을 발령하는 거거든 이게. 그러니까 입법화를 안 한 거야. 아니 니네가 집행부도 아닌데 행정부도 아닌데 니네가 무슨 처분이야. 이렇게 나온 거지. 그리고 이게 지금 개정안에 들어있긴 한데 의무행 소송이 되게 한정을 많이 지을 것 같아. 예를 들면 재산 롯데월드 건축 허가 신청 거부 법원에 소송 제기한 다음에 가처분 신청했어. 이런 거는 웬만하면 법원이 안 해줄 거야. 왜냐면 이런 경우는 정말 중대한 고의적 판단이 필요하죠. 가처분 잘못 내주면 어떻게 돼요? 가처분 나이스. 그럼 1심 판결 나올 동안 한 6개월 동안 그냥 확 올려버리면 되는 거야. 그럼 나중에 되돌리기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가처분 안 해줄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인용되는 게 아니에요. 가처분 나중에 보면 가처분을 가처분 인용했다가 판결이 기각됐을 때와 가처분을 기각했다가 판결에서 보니까 원고 말이 맞았네? 인용 판결 나왔을 때 원고의 분리. 인용했다가 기각됐을 때 이 사람의 책임을 면하면서 오히려 공의에 바라는 그런 분리. 이것을 이익형에서 뭐가 더 큰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이 훨씬 더 크다. 그럴 때 인용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민사나 행정법이나 다 똑같아. 다만 이제 쓸 일은 없긴 하지만. 그래서 양자 이익을 비교형량하는 거. 가처분을 인용했는데 나중에 원고가 패소해 버리는 경우. 또 가처분을 안 해줬는데 원고가 인용 판결을 받을 경우. 이때 양자 이익을 이익형량해서 얘가 클 때만 가처분을 인용해 주는 거예요. 이건 민사나 형사 다 똑같아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수용 제기를 하는데 수용 제기는 원처분이에요. 제기자가 붙어있긴 하지만 그리고 얘는 불가변력이 발생합니다. 왜냐면 사법절차가 준용은 안 되지만 공신력 있는 판단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변력도 발생해요. 공신력 있는 판단으로 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요. 얘가 행정심판의 기능을 하지도 않아.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중토인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요. 개별법 중에 보면은 중대한 사항이야. 잘 보세요.
되게 국가적 규모의 어떤 큰 대규모 건축사업 같은 거 하면은 법률부터 만들어. 새만금 뭐 간첩사회관한 법률 이런 식으로 법률을 만들어. 그럼 이런 경우에는 뭐 수용해야 될 것도 굉장히 많을 거거든. 이럴 때는 아예 수용 자체를 그냥 중토에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개별법에서 아예 처음 수용 지행이라는 원칙 자체를 신청 자체를 관할, 지역, 시도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라 처음부터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계획을 신청하라고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 그런 경우는 왜냐면 중토위가 보다 큰 권위와 전문성을 갖고 있잖아요. 여기서 처음부터 실사하게 하고 싶을 때는 아예 법률에서 관할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라 처음부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그때는 중토위가 수용재결 원처분을 발령하는 원처분청의 역할과 하고 이 수용재결에 대해서 불복하려면 토지수용위원회에 다시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거야. 근데 이런 구조가 어디에 또 있냐면 감사원에도 있어요.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원이 1차 변상 판정을 해. 공무원이 뭔가를 잘못했어, 국민에게. 그래가지고 감사청구가 들었더니 네가 변상해. 1차 변상 판정이 나왔어. 근데 1차 변상 판정이 불복하려고 해. 그러면 행정심판을 누구한테 제기하느냐? 감사원에 해야 돼. 그럼 감사원에 행정심판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단 말이야. 그럼 감사원에서 2차 변상 판정을 하는데 얘가 제기를 해. 얘가. 그런데 미리 좀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필요적 행정심판 전출주의 있잖아. 이거 원처분주의를 아직 안 배워가지고 원처분주의 재결주의를 아마 오늘 아니면 내일 배울 건데 원처분주의 재결주의까지 배우면 제가 이제 조금 더 얘기를 해줄 건데 이 감사원법 있잖아요. 얘도 필요적 행정심판 전출주의야. 근데 우리 안 배웠잖아요. 왜 안 배웠냐면 나중에 보면 원처분주의 재결주의라는 게 있어. 오늘인가 내일 좀 배울 텐데 이건 뭐냐면 소의 대상이 원칙적으로 원처분이 돼야 된다. 얘는 재결이 돼야 된다. 왜요? 재결은 원처분을 대체형으로 보는 거야. 원처분주의를 취하면서 심판을 반드시 걸치는 필요적 전치가 있고 임의적 전치도 있고 오늘 할 거니까 지금 간단하게만 들었어요. 재결주의는 재결만 소의 대상이 되니까 얘는 임의적 전치가 있을 수 없어. 논리 필요적으로 무조건 필요적 전치야. 왜? 행정심판을 거쳐야 재결이 나올 거 아니야. 재결만 소의 대상이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적 전치할 때 공무원, 국세, 도로교통법 이걸 했던 이유는 뭐냐면 원처분주의를 취하면서 필요적 전치인 세 가지를 얘기한 거고 재결주의를 취하면 논리 필연적으로 그냥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돼. 왜냐면 행정심판의 결과인 재결만 소의 대상이 되고 얘는 원처분은 소의 대상이 안 되는 게 재결주의야. 오늘 배울 거야. 이 재결주의로 시험에 나온 게 감사원법. 그리고 중앙노동위원회인데 이게 노동위원회법이야. 이건 이제 우리가 원처분주의 재결주의 할 때 나올 겁니다. 지금은 감사원법, 노동위원회법만 기억하면 돼. 중요한 건 뭐냐면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원 자체가 원처분 정도 되지만 필요적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것도 그냥 감사원 자체가 돼요. 그것과 똑같은 게 중토위예요. 만약에 개별법에서 중토위에 수용재개를 신청하라 이렇게 돼 있다면 얘는 수용재개되는 원처분을 발령하는 원처분청이면서 이 수용재개에 대해서 불구할 때도 얘한테 행정심판을 제기하는데 행정심판인데 법의 이름은 그냥 이의신청이라고 되어 있어. 토지분사법 83조에 보면 그 이의신청이 특별행정심판이거든. 그래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담당할 때는 행정심판위원회 지위가 있고 그런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도 수용재개라는 원처분을 발령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개별법에 보면. 그때는 합의행정청으로서 원처분청의 지위도 있는 거죠. 근데 시험에 낼 때는 여러분 헷갈리지 않게 그냥 순서대로 내. 관할토지수용위원회, 여기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분리를 해주려고. 그런데 개별법에 보면 그냥 처음부터 수용재개 자체가 중토인 경우도 있다. 뭐 이 정도만 알아두면 되겠어요. 이 질문도 똑같은 것 같은데 관할토지수용위원회, 이걸 우리가 지방토지수용위원회라고 부르는 거죠.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개도 있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신청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의재결이 나오면 재결주의는 아까 둘밖에 없다고 했잖아. 나중에 남겨야 돼. 감사원법하고 노동위원회법. 그러니까 얘는 감사원법 노동위원회법이 아니니까 그냥 원처분료가 적용되는 거야. 필요적 전치가 아니고. 그러니까 원처분을 다툴 수 있고 이의신청에 대한 이의재결 고양하자가 있을 때만 얘를 다툴 수 있는데 이거는 아직 여러분이 대상격격을 지금 안 나갔기 때문에 개념이 지금 꼬일 수가 있어서 지금 얘기를 하면서도 주저하는 거예요. 지금. 아직 개념을 다 안 배운 상태에서 막 이것저것 섞이고 있어서.
근데 이거는 얘기할 수 있어요. 뭘 얘기할 수 있냐면, 선생님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 지금 토지보상법 한번 찾아봐. 일순환 때 해야 되긴 하는데 하도 질문이 많이 나와서 그냥 한번 해봐야겠네요. 자, 먼저 와이파이가 왜 이렇게 느려? 그냥 토지보상법 이렇게 써도 나올 거예요. 약칭이 그러니까. 약칭, 토지보상법 이렇게 나오잖아? 찾았어요? 이거 와이파이가 왜 이렇게 느리지? 토지보상법. 자, 한번 보는 김에 다 보자. 그냥. 자, 마음이 급하면 안 돼요. 성급한 마음에는 성냄이 있어. 성냄이 올라오네. 계속 동그라미가 돌고 있어, 됐거든. 이러면 안 되는데. 자, 와이파이 꺼버려야겠다. 자, 죄송합니다. 됐다. 자, 먼저 토지보상법에서 34조를 찾아보세요. 34조 재결. 이게 바로 소용 재결이에요. 이게 바로 소용 재결이다. 자, 그리고 30조 한번 볼까요? 30조. 28조부터 한번 보세요. 28조. 중요한 조문은 아니야. 재결의 신청. 이게 수용 재결이에요. 2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이게 협의 취득의 협의 얘기하는 거지.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블러블러 내려가서 누가? 사업 시행자는 그 밑에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인 거죠.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29조는 실무에서는 의미가 있죠. 협의 취득의 협의가 성립된 걸 확인하면 수용 재결의 효과를 부여해줘. 30조 보세요. 재결 신청의 청구는 뭐냐면, 재결 신청은 누구만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어제 적을 때? 사업 시행자만 할 수 있어. 왜? 사업 계획서가 있어야 수용 재결을 해야 할지 말지를 결정할 거 아니에요, 위원회가. 그러니까 토지수용자는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신청할 수 없어. 왜냐면 본인은 사업 계획서를 갖고 있지는 않잖아. 그래서 30조가 나와 있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1화.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했을 때는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 나중에 이제 이 관계는 승계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승계인. 매수인 또는 막 상속인 이런 애들. 관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 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재결이 수용 재결이고, 수용 재결 신청을 사업 시행자에게 하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바로 법규상 청구권이야. 법규상 청구권이 있는데 상대방이 그냥 거부했어. 그럼 거부 처분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한고소로 다투는 거야. 사업 시행자가 만약에 거부하면. 사업 시행자는 제가 적었죠. 법적지가 뭐라고? 이중적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공무수탁 사인의 지가 있다고 했지.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재결 신청을 해달라고 청구했는데 거부했어. 그럼 첫 번째, 사업 시행자는 공무수탁 사인으로서 행정처의 지위가 있다. 두 번째, 그리고 상대방에는 지금 이 조문에 의해서 청구권이 있다. 그런데 거부했다. 그럼 거부 처분. 한고소로 다투면 되는 거야. 실무 같으면. 다음. 자, 34조 봅니다. 이 조문이 중요한 거죠. 재결.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은 서면으로 한다. 이 재결이 수용 재결 원처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재결의 경정 이런 거 있잖아요. 재결을 바꾸는 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경정이거나 명문규정이 있는 거야. 이거 말고 본인들이 나중에 취소 변경 같은 걸 하는 거는 불리한 변경에 적용될 수 있어. 이 조문에 없는 거는. 그리고 쭉 내려가서 나머지는 볼 필요 없겠고, 밑에 그 본문 검색 있죠. 본문 검색. 그걸로 찾으면 돼요. 자녀지 한번 볼게요. 73조. 이게 우리 시험에 처음으로 나온 거지. 자녀지 손실. 자녀지 손실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는 게 이게 바로 형성권이라는 거야.
잔여지 손실 청구권이 있고 74조 보니까 잔여지 매수 및 수용 청구권이 있죠. 거기 보면 2항의 세 번째 줄 보세요. 매수 수용됨으로 인해서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 이제 여기서 논란이 생기는 거죠. 어느 정도가 돼야 현저히 곤란한 건지. 그럴 때 수용 청구를 할 수 있다. 수용 청구권이 형성권이다. 행사만으로 수용의 효과가 발생한다. 논란은 현저히 곤란한 죄에 관해서 법원에서 다투게 되겠죠. 우리한테 그건 중요하지 않고 83페이지로 가봅니다. 83조로 가보세요. 83조 이의신청 83조입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제34조에 따른 재결. 이때는 중토위가 원처분청이 된 거예요, 지금. 그럼 지토위는 2항에 있는 거지. 2항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 34조에 따른 재결. 이게 뭐예요? 1항은 중토위가 원처분청이 됐을 때, 2항은 지토위가 원처분청이 됐을 때. 아예 명문의 규정이 다 있잖아, 지금. 이해했어요? 그 다음 볼게요. 이의가 있는 자는 중토위의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중토위의 수용 재결에 관해서 이의가 있으면 중토위의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아예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다음 34조 봅니다. 이의 신청에 대한 재결은 1항 끝부분 보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부당까지 있죠. 행정심판이니까.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 재결은 원처분이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그리고 2항에 보면은 제일 끝에 금액을 변경할 수도 있어. 보상금에 관해서도 변경할 수 있다. 늘어난 보상금을 지급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고. 자, 제일 마지막 85조까지만 보는데 85조가 너무 중요하니까 잘 보세요.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슬래시 끊어보면 이거는 지금 이해관계 당사자잖아. 둘 다 권리주체란 말이야. 34조에 따른 재결에 이건 뭐예요? 이 재결은 수용재결 원처분이죠.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 곧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말이야. 그러면 행정심판 안 거쳐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임의적 전치야. 근데 만약에 거치면 심표 다음은 거쳤을 때 얘기하는 거야. 이 신청을 거쳤을 때는 이 신청에 대한 재결서, 이 재결서겠죠? 받은 날로부터 60일.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각각. 이 말은 뭐야? 원처분인 수용재결 받고 나서 곧바로 90일 내에 소송 제기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이 신청, 83조의 이 신청이 임의적 전치가 된 거야. 이 조문의 해석 때문에. 게다가 이게 우리 시험에 언제 나왔냐면 거기 보니까 개정 2018년 10월 31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2019년인가 이게 시험에 나온 거야. 왜냐면 예전에는 지금 여기는 90일, 60일이잖아요. 개정 전에는 60일, 30일이었어. 그런데 국민의 권익 구제를 위해서 이 제소기간을 더 늘려준 거야. 60일, 30일을 90일, 60일로 바꿔준 거야. 2018년에. 자, 다음 86조 한번 보세요. 이 신청에 대한 재결의 효력. 자, 85조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소송이 제기되지 않거나 그럼 이제 불가정이 발생하는 거죠. 그 밖의 사유로 이의 신청에 대한 재결. 이건 행정심판의 재결이라고 했죠. 확정된 때에는 민사소송법에 확정 판결이 있는 것으로 보며 이 말은 뭐예요? 확정 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부여하겠다는 건데 준사법 작용으로서의 효력까지 인정해주겠다는 거니까 행정심판으로 딱 여기서 확정이 돼버린 거야. 이해됐어요? 다음 88조 보세요. 첨언 효력이 부정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행정심판법에도 집행부정지 원칙이 있고 행정소송법에도 집행부정지 원칙이 있어. 심판법은 30조 1항에 소송법은 23조 1항에 집행부정지 원칙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해도 대상인 처분의 집행은 정지되지 않는 게 원칙이고 우리가 배웠던 집행정지는 예외야 원래. 이것도 나중에 뒤에서 배워요. 이게 사법 절차야 다. 지금 보니까 이 신청에 관해도 이런 사법 절차가 지금 다 준용되고 있는 거죠. 집행부정지 원칙을 지금 써놓은 거니까. 판매권은 91조. 이거는 요즘 브리타로 뜨고 있으니까 나중에 봐야 돼요. 이런 것들이 바로 조문의 해석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조문을 해석해보니까 토지보상법 83조의 이 신청은 사법 절차가 준용되는 준사법 작용으로서 행정심판의 성격이 있구나. 왜냐면 나중에 보니까 확정 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준단 말이에요. 지금 처분에는 그런 효력을 인정 안 해요. 확정 판결에 준하는 효력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판결에 준해서 나중에 이게 집행권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되어버려요. 굉장히 강력한 효력이죠.
그리고 85조 1항에 보니까 수용 재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이의 신청 없이 90일 내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이의 신청을 거쳤으면 그 이의 신청 재결서 송달 시로부터 60일 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 규정으로 볼 때 이의 신청을 거치는 건 필수가 아닌 거지. 그렇죠. 만약에 얘가 필요적으로 거쳐야 될 이의 신청 절차가 있다면 앞에 문구가 없어야 돼. 무조건 이의 재결 송달 시로부터 며칠, 딱 이거 하나만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원처분 송달 시로부터 그냥 90일 내 이의 신청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잖아. 그래서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겁니다. 본관이보다 훨씬 자세히 했다. 전문가리 다 보고. 일순환대 해야 돼. 전문가리 다 봐요. 자, 이제 다 이해됐죠? 마지막. 재처분은요, 거부처분에 한해서 인정되고 있는데, 이거 보는 김에 다 봐버려야겠다. 행정소송법으로 넘어가 봅니다. 행정소송법 30조. 2항 한번 볼게요. 안 되면 그냥 네이버나 이런 데 찾아도 나와요, 그냥 조문은. 30조 2항 볼게요. 행정소송법 30조 2항. 볼게요. 판결에 의해서 취소되는, 거기 한번 끊으면, 줄이면 취소 판결. 대상이 취소되는 처분의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을 하는 경우에는, 줄이면 거부 처분, 취소 판결이 있는 경우, 이렇게 줄이면 돼. 패러프레이징 할 줄 알아야 돼요. 치환할 줄 알아야 돼. 2항은 경우에는 딱 끊으면 이 앞에 내용을 두 단어로 딱 줄이면 거부 처분, 취소 판결의 경우,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처분 끊고, 이걸 줄이면 처분처분. 판결의 취지에 따라 끊고, 이게 판결에 따라야 할 기속력이 부과돼 있는 거야. 다시 한자로 바꾸면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 그러면 다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재처분하여야 의무. 그래서 이게 재처분 의무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나중에 패러프레이징하면 뭐라고 쓰느냐. 행정소송법 30조 2항은 거부처분, 취소 재결의 경우, 취소 재결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취소 심판을 취소 소송을 제기했을 때죠. 이런 경우 행정처분, 재처분 의무가 발생한다. 그럼 재처분 의무는 뭐냐? 두 단어가 나와야 돼. 판결이 기속되는 거기 때문에 판결의 취지에 따라야 된다고. 그래서 판결의 취지라는 단어가 일단 중요해. 왜냐면 이게 판결의 효력으로서 처분 지속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지.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신청에 대해서 다시 처분을 해야 해. 다시 대자 처분 의무가 발생한다. 어떻게? 판결의 취지에 맞게. 근데 판결의 취지가 뭔데? 이걸 이제 기속용 파트에서 배우는 거야. 판결에서 나온 위법 사유를 보완해야 돼. 판결에서 이렇게 위법했다. 절차를 위반했다. 그러면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은 적법 절차를 거쳐서 새롭게 적법한 처분을 해야 될 의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차가 붙은 이유는 뭐냐? 원처분이 예고. 그래서 다시 신청에 대한 두 번째 처분을 하니까 재처분 의무라는 말을 쓰는 거야. 그래서 재처분 의무는 반드시 거부 처분에만 인정돼. 근데 심판이 조금 다른 이유는 뭐냐면, 심판법, 얘는 수급법이고, 심판법 49조 2항은 왜 좀 다르냐면, 거부 처분뿐만 아니라 여기는 부작위도 들어가 있어.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 뭘 제기해서, 의무행위 심판을 제기해서 처분 명령 제기에 나오면 처분 여기는 재결의 취지죠. 재결의 취지에 따라서 얘는 재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 의무가 발생해요. 근데 얘는 처분 자체가 처음에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재결의 취지에 따라서 그냥 처분 의무가 발생한다고 쓰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둘 다를 다 포함해야 되니까 여기는 재자, 다시라는 단어가 심판법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시험은 부작위보다는 거부처분이 대부분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부처분이 나오면 그때는 그냥 재자 붙여야지. 재처분 의무라고 써야 돼. 부작위일 때는 재자를 쓰면 안 되지. 왜? 부작위라는 것 자체가 처분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처분이 나오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런 디테일까지 구분해서 쓰는 학자들도 없어 보면. 막 써 그냥. 뭐 부작위도 막 재처분은 눈에 걸리지만 뭐 교수 다 그러고 있으니까 뭐. 중요한 건 재처분 의무는
두 번째 처분이니까 거부 처분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지금 질문한 거예요? 선생님, 거부 처분이 아닐 때는 재처분하는 건 문제 안 됩니까? 안 돼요. 왜? 조문에 명확히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신청에 따른 거부 처분이 아니라 신청에 따른 인용 처분이 나오면 다툴 일이 없잖아. 소액이 없으니까 보통 신청에 따른 처분이 소외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대부분은 제3자 소송이 아닌 다음에는 보통 거부 처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답안지 쓸 때 뭐라고 쓰냐면 거부 처분, 취소 인용 판결이 나왔으므로, 즉 거부 처분이므로 재처분 의무가 문제되는 사안이다. 소송법 30조 제2항의 재처분 의무가 문제되는 사안이다. 이렇게 써. 그리고 기속력에 대해서 사례의 문제를 만들 때는 심판의 재처분 의무는 안 물어봐. 거의 소송의 기속력만 물어봐. 심판의 기속력은 사실은 기속력 의익, 근거 성질로 쓸 일 없어. 다만 조문 구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만 알면 되는데 이게 심판법에서 난이도 최상이거든. 그러니까 이걸 미리부터 할 필요는 없어. 1순환도 사실 조금 일러. 보통 이런 거는 이제 3순환 때 하는 건데 3순환 때 처음 들어보면 너무 막 힘들어하니까 매일 일찍 만든다는 측면에서 1순환 때 한번 살짝 보여주는 거야. 조문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럼 막 힘들어하거든. 근데 여러분 질문이 워낙 잘 나와서 지금 여기 이거는 지금 다 어떻게 보면 1순환 이후에 할 강의 내용인데 지금 다 나와버렸어 질문이. 그건 여러분의 복이야. 기속행위는요, 그렇게 해야 될 의무가 있어. 안 하고 그냥 위법이지. 다만 중대한 공익적 사정이 있으면 안 해도 돼. 그래서 기속재량의 법리가 탄생하는 거예요. 원칙은 기속이지만 중대한 공익적 사정이 있다면 재량으로 거부할 수도 있다. 이게 기속재량이에요. 그리고 비권력적 사실행위에서는 기속인지 재량인지 기속재량 구별 기준을 쓰는 거 아니에요. 기속재량 구별 기준은 처분 행위 자체가 기속이냐 재량일 때 논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처분이 아니어도 재량이 있다 없다 이런 말을 일반적으로 쓰긴 하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기속행위, 재량행위는 처분행위의 법적 성질로 논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권서가 기속이냐 재량이냐 이런 거 논의하면 안 돼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힘내시기 바랍니다.